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 저 학교에서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정상 수업 하고 있어요. 대면 수업하면서 학생들하고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 행운이죠. 이제 교수님께서 재밌는 수업 들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네요. 또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수도권 시장 분위기 심상치 않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심상치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데 네. 일단 분위기를 좀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몇 단어로 표현하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다를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지금은 착시의 시대고 바캉스가 시작됐다. 뭐 이런 정도로 보죠. 바캉스가 시작됐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바캉스는 네. 이 집을 조금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나쁘게 볼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장기 휴가를 떠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떠나는 시점이다. 이게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크게 오를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상당히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인데 이게 앞으로 10년간은 그렇죠. 10년간 하락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하락 추세는 이제 곧 회복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이란 거는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에서 이번 말고도 2번 정도 폭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노무현 정부, 하나는 노태우 정부. 네. 폭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이는 현상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조금 떨어지다가 회복돼서 상당 기간 일정한 보합세를 유지하겠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주택을 이렇게 투자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바캉스를 상당 기간 떠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착시에도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착시는 뭐냐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폭락을 우려한다. 상당히 걱정하는 톤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일부 신문들을 보면은 어떤 지역에서 수억이 떨어졌다. 이거 생각 없이 보면은 놀랄 거예요. 네. 뭐 그런 지역에 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 집 근처인데 놀랄만 하죠. 수억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일종의 착시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일부 지역의 특정한 사례, 아주 한정적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에서 이제 크게 떨어진 것처럼 그래 이제 조회수도 올라갈 건가? 뭐 그런저런 이유로 그런 것들을 과장해서 내보내는데 그런 것들만 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착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착시적 현상을 겪고 있어서 그렇지 크게 폭락하고 있는 장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리고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큰 폭락장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하락장이 지금 전체를 너무 약간 일반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착시 현상을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이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역시 신문이겠죠, 언론. 언론도 저희의 역할이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이제 투자를 이렇게 막 염두에 두고 주택 보시는 분들은 연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있죠?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알아요, 금방. 그리고 그 숫자를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대폭락을 우려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이따가 뭐 그 숫자가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의 분위기를 그렇게 2가지 단어로 요약해 보고 싶은 거예요. 착시의 시대고 바캉스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 집값이 어쨌든 하락장이라고는 보시나요? 하락장인 건 분명하죠. 네. 숫자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하락장이라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락장 맞습니다. 이 하락장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가요? 그거요? 네. 일단 이런 전제 혹은 이런 게 약간 좀 회피성 발언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어느 누가 그걸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다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떨어지는 폭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이런 거죠.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대략 한 마이너스 1% 정도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 네. 네. 그러면 얼마나 더 떨어질 거냐? 아마
최고점에서 지금 떨어진 게 마이너스 1%인데 그것만큼 그러니까 합하면 마이너스 2%인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근거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예. 근거는 이런 겁니다. 그 노무현 정부 시기에 있었던 폭등을 좀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네. 그때 이제 최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대략 6개월간 떨어졌어요. 네. 그때는 마이너스 4%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면 사실 어찌 보면 폭락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폭락이라는 의미가 누구한테는 폭락이고 누구한테는 폭락이 아니에요. 그 뭐냐면은 돈이 좀 있는 사람한테는 폭락 아닙니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4%로 떨어지면서 견디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 사람들한테는 폭락 맞습니다. 어쨌든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폭등 이후에 마이너스 4%가 6개월 동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폭등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한 6개월이 다가오는데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6개월 정도면은 폭락이 폭락이라는 말씀은 안 되죠. 가격 하락이 멈추지 않을까. 그리고 7개월, 늦어도 8개월 내는 다시 반등을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마이너스 1% 떨어졌으니까 많아봐야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덜 할 거라고 또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게 통화량 추세를 좀 보면 그래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통화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일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난 양과 통화량 늘어난 그 추세, 속도를 볼 때 노무현 정부 이후는 노무현 정부는 조금 덜해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락 장세도 조금 더 조금 더 심하게 가는 일은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 하락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초에는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하다고 보죠. 그러면 근데 지금 약간 서울의 집값 추세를 보면 유독 조금씩 많이 떨어진 걸로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그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럼 상식 추론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집값은 왜 떨어져야 되냐면은 이게 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집 사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럼 팔아보신 적도 없으시겠네요. 네, 없습니다. 이게 집을 가졌던 사람이 집을 판다는 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웬만해서는 안 팔아요. 특히 하락장에서는 안 팝니다. 우리 과거 한 30년, 40년 돌이켜보면은 조금만 참으면은 하락세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하는데 그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누가 그걸 팔겠습니까? 견딜 수만 있으면 견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세에서도 매물이 나오고 팔리긴 해요. 어떤 사람이 그걸 파냐면 조금 어려운 분들이겠죠.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산 집이 뭐냐면은 중소형의 위치가 별로 탁월하진 않은 그런 지역의 집들을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견디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런 상황들이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선호하거나 혹은 구매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는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상식 아닙니까? 근데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노무현 정부 그 이후의 그 하락세, 그 하락장에서는 그러니까 강남이 많이 오른 만큼 또 강남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번에는 조금 다른. 조금 그렇죠. 일단 그리고 이번에 추세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네. 왜 특정 지역의 가격이 더 잘 빠지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상식적으로 추론을 한번 해봤는데 네네. 요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살펴보자면 이렇죠.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하락장이 시작된 거는 한 5월쯤이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직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5개월 전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가장 많이 하락된 지역이 세종시죠.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대전. 가장 하락이 안 된 지역은 이것도 상식적으로 추측이 가능해요. 강원도. 거기는 오르지도 않았으니까 내리지도 않는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서울은 대략 한 마이너스 0.5%, 0.47% 이런 정도니까 한 그 전국 평균에 가깝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지역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은 그 서울만 덜 빠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정도는 빠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분명하게 그런 추세가 보이긴 해요. 어떤 지역은 더 빠지고 어떤 지역은 덜 빠진다. 근데 각각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시는 사실 조금 과열이 있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을 또 놓고 보면은 서울에서도 차이가 있죠. 강남하고 강북하고 한 5개월 동안에 빠진 거 정도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강북이 0.5%. 그리고 강남이 0.4%가 빠졌죠. 오히려 강북이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빠져야 돼요. 왜냐면 제가 조금 전에 추측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강남보다는 강북이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집을 산 분들이 조금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조금 하락이 되고 있고 조금은 더 진행이 되겠죠. 제가 1년 전에 여기서 이제 방송 찍을 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주로 중소형 주택, 상대적으로 조금 싼 그런 주택을 중심으로 위치가 조금 나쁜 지역에서 빠질 거다. 뭐 이런 거죠. 상식이란 말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더 조금 이렇게 좋은 지역들은 버틸 거예요. 버틸 능력들이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뭐 안 빠지죠. 그러니까 더더욱 안 빠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집은 비싸면 사고 싸면 안 팔아요. 이게 주택 구매의 특성이거든요. 그 특성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좀 더 잘 빠지고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이런 구분이 나타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락장에서 서울만 놓고 한정을 했을 때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뭐 특히 강북에서도 뭐 노도강 지역에 지금 조금 그런 추세가 강한 것 같고 강남 3구가 조금 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더 확연하게 볼 수 있어요. 네. 이 통계 자료가 이제 뭐 구별로도 나오고 뭐 나오니까 근데 아직은 그게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죠. 그 일반적인 추세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하지만 그런 추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그 최근에 또 새로운 책 한 권을 내주셨는데 요즘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저로서는 이제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1년 전에 냈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제목이었었는데 그거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말들이 많았어요.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막 백가쟁명식으로 다 내놓지요. 이렇게 하면 잡힌다, 이렇게 하면 잡힌다. 그렇게 하면 막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잡히는 걸 보면 혹시 잡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의심에 대한 답으로 쓴 책이 이제 그런 책이었었습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건가 정말 그렇게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적용하면 집값이 잡힐까? 사실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번 거는 그거에 대한 후속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책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좀 더 견고한 증거를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집값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막 드린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그거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집값이라는 거는 어떤 내재적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 위치라든지 부지라든지 건물 자체라든지 그 지역의 평판이라든지 이런 내재적 속성이 그다음에 외생적 조건들이 있죠. 시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부의 집중 그다음에 가수요의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집값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집값은 마음 먹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원인이 따로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서 뭐 얘기가 더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구조는 흔히 말하듯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좀 더 거시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수요 공급은 그 외생적 조건의 여러 조건 중 하나인 그렇죠, 거겠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집값은 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내재적인 특성도 있다. 내재적 특성도 있고 그 특성이 시장에 들어가면서 외생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건 약간 여담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책은 좀 쉽게 썼어요. 쉽게 썼더니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떤 기자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래서 막 책을 토론을 했는데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막 이거 자기가 다 아시더라고요. 너무 잘 이해를 하셔갖고 저 이것도 알고 막 했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야 되나? 근데 조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것도 좀 써봤어요. 어렵게 쓴 목적은 아니었고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견고한 증거를 붙여보자는 거였죠.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특히 이제 2020년에서 2021년 2년 동안 집값이 사실 폭등했다는 건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또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대책은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었는데 그럼 이 여러 번의 대책이 나왔어도 결국 정부 정책으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이용을 해서 집값을 오르지 않게 한다. 집값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한다라는 게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혹은 조금 짧은 시기에 걸쳐서는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범위로 또 어떤 한 정부 기간만큼 긴 기간 동안에 집값을 정책에 의해서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이거는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다 잘 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부동산 정책. 네. 네. 정책에 성공을 해서 집값 통제하는데 성공했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그렇게 정책을 통해서 전 범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집값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좀 어렵죠. 네.